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 12연기를 존재를 중심으로 이해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생각해도 정말 특별하게 12연기로 접근한 삶의 이야기의 정말 스님 아까 그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암호가 풀린 듯 이렇게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공부했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참 귀한 공부 성과를 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로 보면 그 주제 3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에 이어서 주제 4 유신, 오치온 이 부분은 사카야라는 단어 몸과 함께함이라는 의미로 유신이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그 유신이 오치온이다라고 경전이 직접 정의해 주는 거 소개하고 있고요. 사카야 디띠 유신견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부산법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5주간 있고 한 주를 더 할 거다.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이야기는 부산법회의 동영상을 참고해달라.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온을 넘어가면 그래도 아마 오온을 가지고 5주에 걸쳐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이어지는 이야기 하나 더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회가 참 오온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그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온에 대해서 가장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가 아니고 수박의 속살을 드러내준 오온에 대한 강의를 했다. 그러니까 부산법회, 합성경법회를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주제 7번 마음 이해의 단초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쪽입니다. 사실은 이 교재를 잘 정리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바빠가지고 요번에서는 그 이전에 없었던 요 그림 한 장을 그려냈어요. 그래서 그림 속에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요게 그냥 간략하게 적었지만은 그 해석은 거의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제 7 마음 이해의 단초 1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 12번 상류따의 61번 경 배우지 못한 자 경은 일당 우짜띠 찌땅 이띠삐 마노 이띠삐 윈야랑 이띠삐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심 이퀄 의 이퀄 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 다른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치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면 온도를 조건으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다르게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적 존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조건에 따른 현상의 차이를 관리 활용의 측면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얼음일 때는 얼음에 맞게 관리 활용하고 물일 때는 물에 맞게 관리 활용하고 수증기일 때는 수증기에 맞게 관리 활용할 수 있어야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조건에 따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바르게 알아야 마음의 올바른 관리 활용을 통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마음 이해의 단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가 여기에 단초라는 말을 썼냐 하면요. 사실은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경전이 구체적인 어떤 답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몸에 대해서는 몸은 이런 것이다. 자, 몸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생겨난 것이다. 밥과 응유 이렇게 나오는데 밥과 죽을 통해서 밥과 죽이 직접된 것이다. 그리고 무상한 것이고 그래서 부서지는 거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죽고 나면 승냥이도 파먹고 까마귀도 와서 뜯어먹고 온갖 벌레들이 다 파먹는 이런 것이다 라고 몸은 경전이 한마디로 정의를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전이 한마디로 정의를 안 해줘요. 스님, 왜 마음을 부처님이 한마디로 정의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거 한마디로 마음은 이거요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줬으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겠어요? 왜 부처님은 마음을 몸처럼 한마디로 정의해 주지 않았을까요? 부처님이 설명 변하니까. 그보다 제 생각에는 이래.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숨겨놓았다거나 아니면 당신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 이런 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답은 하나야. 몸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정의될 수 있는 존재 상태인 거야. 따지면 몸은 어쨌든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그게 이렇게 한두 문장을 가지고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는,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불교가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불교는 삶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라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건 무엇일까? 삶이 어렵다고요. 마음이라는 이 부분을 부처님이 왜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해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 부처님이 해낼 수 없어서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자체가 그 자체가 한두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표현하자면 사부니까야 전체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마음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도 따지면 다 마음 이야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냐 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마음과 관련한 한쪽 부분의 이야기예요. 사보니까야 전체가 마음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러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야 하는 이 마음을 그냥 몸처럼 단순하게 한두 문장으로 정의해줬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은 한두 문장으로 정의되어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마음 공부를 하는 데서는 이제 마음 이해의 단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부니까를 꿰어가지고 마음을 알아야겠다라고 할 때 어디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을 정리해야 할까? 꿰어가지고 결론을 낼까? 라고 할 때 단초가 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 부분. 자, 그 단초가 되는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경을 보면 보았죠. 12번 상류따의 61번 경. 배우지 못한 자 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렇다고 이 표현이 이 경 한 군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본 바로도 62번 경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고 디가니까야 1번 법망경에서도 심의식이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꼭 부처님만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외도 가운데에도 마음을 찌따 마노 윈냐나 이렇게 쓰는 외도도 있었던 걸로 봐야 해요. 법망경에서 나오는 외도의 견해에서 나타나니까. 그러나 어쨌든지 부처님도 이렇게 마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애땅 우짜띠 찌빵 이띠삐 마노 이띠삐 윈냐나 윈냐나 이띠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애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가 디스 이당 애땅 헷갈리네. 대시 맞을 거야. 대시야. 대시고요. 우짜띠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보통 말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시양은 이래야지만 아니 다른 단어지. 우짜띠는 이게 하여간 수동 형태로 돼서 뭐뭐라고 불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른다가 아니라 불린다. 그리고 찌빵이라는 요 말은 마음. 네, 찌빠의 주격이야. 근데 요 찌빠가 뭐냐 하니 중국 사람들은 요걸 마음심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띠삐는 이라고. 이띠 이다라는 말에 삐는 뭐지? 하여간 뭐뭐라고 그러니까 라고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뭐라고도 하는 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심이라고도라고 쓰이는 거고 마노가 마나스라고 해서 의의 주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라고도 윈냐낭 이게 윈냐나라고 하는 주격이야. 그래서 윈냐나를 중국 사람들은 식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식이라고도 요래 되니까 이제 요거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뭘까요? 불리는 거. 불린다. 예. 식이라 무엇이?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표현을 바꾸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스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마음 이렇게 말하는 그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불교 안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 마음 뭐 이런 심과 의와 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불리는 것을 포괄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내 마음 이렇게 부르는 단어가 불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 그러니까 찢다라고 번역을 한 거지. 그러니까 찢다를 심이라고 번역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 거야, 그것.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를 부르기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마음 심자로 번역을 했을 뿐인데 만약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그냥 마음이라고 딱 고정해버리면 의하고 식은 뭔가? 이것도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내 마음이라는 이거 있잖아.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심이라고 불리고 어떨 때는 의라고 어떨 때는 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심 요것만을 마음 심자니까 요게 마음이야 라고 고정해 놓고 나면 의하고 식이라는 것은 마음하고는 다른 거야? 그럼 이건 뭐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마음 심자니까 마음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민냐나라고도 불리는 그거에서 이먹고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용어는 없다. 네? 요 개념은 우리가 봐야 돼요. 단지 그냥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떨 때는 심이고 어떨 때는 의고 어떨 때는 식이요 이렇게 불릴 뿐이야. 그 어떤 거 그게 무언지는 불교 안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게 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명사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로 쓰였다고. 그죠? 그런 개념은 우리가 한 가지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요걸 놓고 보면 이 표현이 어때요? 그것이라는 게 좀 뭐죠? 심이라고도 불린대, 의라고도 불린대, 식이라고도 불린대. 그러면 여기서 이거 뭐예요? 그것이라는 어떤 것이 불리기를 다르게 불릴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야. 요 말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 어떤 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거가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려. 그러니 심의식 이거는 바로 그 마음이라고 우리가 하는 어떤 거 동일한 거요.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게 그동안 불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보부님도 많이 보시죠. 심의식은 같은 거다. 뭐 특히 찢다와 민냐나는 동일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부처님 같은 분이 이게 정말로 동일한 거라면 그 동일하고 더구나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가운데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이런 마음을 왜 부처님이 다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것도 3개나 되는 그래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럴 이유가 없다면 심과 의와 식이 우리가 부르는 마음이라는 그 하나의 동질성을 갖지만 무언가 다른 것은 아닐까?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을 놓고 사실은 해피스님의 공부의 출발선에서의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비유지만
스님, 우리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산소 하나하고 수소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뭐죠?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 물이요. 뭐해? H2O. 그래, 이게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요, 몇 년 전에는요, 법회하면서 제가 법부님,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뭐죠? 이러면 일단은 물인 거야. 그러면 제가 그거 맞아요? 이거 물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고민되는 거야. 아니, 저거 분명히 물인데 왜 스님은 물이 맞냐라고 다시 질문을 할까?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하나요? 얼음도 있어. 스님, 요즘 같은 날씨에 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루 저녁 밖에다 내놓으면 어차피 그것도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거 물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죠. 그건 얼음이죠. 떡을 좀 쪄야겠거든요. 떡을 찌려면 어떡하나요? 스팀 보일러에다가 제가 출가 전에 스팀 보일러 장사도 좀 했었어요. 제가 출가 전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스팀 보일러 파는 일도 했었어. 근데 스팀 보일러가 뭐냐 하면 똑같은 H2O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상태고 넣어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그 H2O의 상태를 100도씨 이상으로 올려주면 물론 거기에 이제 압력이 좀 올라가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보편적 개념으로는 온도를 100도씨 이상으로 올려주면 이제 거기서 수증기가 발생해가지고 그걸로 떡을 찐다고요. 맞아요? 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이거는요. 온도라는 조건에 의해서 온도가 0도씨라는 기준, 100도씨라는 기준 부피나 압력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빼놓고 온도를 기준으로 보면 일기압 속에서 그렇죠. 요 기준에서 온도가 0도씨보다 아래로 가면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된 이거는 얼음이 돼요. 그런가 하면 이 0도에서 100도씨 사이에 있을 때 이건 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100도씨를 넘어가면 이때는 수증기라고 불러요. 자, 요런 H2O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H2O,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한 상태는 분명히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또는 불리는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거. 그것. 그런데 이거는 마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만 요거는 그것 H2O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요, 요 상태를 놓고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된 요거 H2O를 그냥 우리가 이거는 얼음이라고도 불리고 물이라고도 불리고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으로 보면 얼음 이퀄 물 이퀄 수증기네. 제가 이제 우리 법부님들은 비유 좀 바꿔요 이러는데 제가 이제 쓰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아빠가 한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가려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피크닉을 떠나려고 그러면 수박도 좀 넣어야겠고 콜라도 넣어야겠고 이래야 하니까 이제 얼음 가게 가가지고 얼음 덩어리를 하나 샀다고요. 그래서 이 얼음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해야, 그러니까 어떤 하룻밤을 재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빠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거
이거는 얼음이라고도 하지만 물이라고도 하고 수증기라고도 하거든. 어차피 H2O인데 뭐. 이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부엌에다가 놓고 잠을 잔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데리고 피크닉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스박스에 담으려고 보니까 이게 얼음이 없어. 얼음이 어디 갔을까? 하고 보니까 물이 되어 있는 거지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얼음을 사왔으면 이게 뭐 거기에 어떤 조성 상태를 갖고 있든 간에 얼음이 필요해서 얼음을 사왔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내일 아침에 얼음 상태로 활용하고자 사온 거라고. 그러면 얼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음으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얼음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차피 얼음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수증기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에서 아빠가 그거 뭐 똑같은 건데 해가지고 얼음의 활용을 위한 얼음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내일 아침에 피크닉 하려고 하는데 얼음이 없잖아. 이거를 얼음, 물, 수증기 이것을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요. 분명히 이런 내용으로 보면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한 상태를 얼음이기도 물이기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그것 H2O라고 말을 해도 맞아요. 그리고 이 표현에 의하면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하나야, 같은 거야. 그러나 그랬을 때에 이제 정작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얼음의 상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얼음이 자기 활용성을 잘 발휘해 줄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불만족이 없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얼음이 이런 등식에 의해서 얼음에 맞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활용의 측면에 문제가 생긴다. 달리 말하면 얼음을 얼음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상황에 맞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있죠. 물 수증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의 상황을 놓고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그것 H2O라는 요 표현은 말은 맞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관리 활용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에다가 요 앞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좀 다른 표현이 가능해요. 어떤 표현이 가능한가요? 얼음이기도 물이기도 수증기기도 한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H2O이면서도 얼음이 되고 어떤 이유로 H2O이면서 물이 되고 어떤 이유로 H2O이면서 수증기가 될까? 라고 보니까 요 앞에 온도라는 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걸 우리가 적절한 표현 방법이 뭐가 있겠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온도를 조건으로. 이 표현에 들어갈 수 있죠.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을 그냥 온도를 조건 요거 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요거를
온도 때문에 다르게 불리는구나. 원래 몸통은 H2O 하나인데 이런 측면에서 온도를 조건으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그것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것 H2O는 한면으로는 H2O라고 하는 그 존재 성분 뭐 글쎄 몸통 이렇게 말할까요? 이 측면에서는 얼음이면서 얼음도 물도 수증기도 다 H2O예요.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만 이제 이것이 아까 봤지만 이런 등식으로 보면 몸통으로는 같은 거지만 이게 관리 활용의 측면에서는 여기서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온도를 조건으로라는 요 한마디가 들어가 줌으로써 어떤 일이 생겨요. 아, 이제 잘 배운 아빠는 내일 피크닉을 가기 위해서 얼음을 한 덩이 사왔거든요. 그러면 이 얼음을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0도씨 이하에 있을 때 얼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얼음에 타당하게 관리를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냉동실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피크닉 가자라고 할 때 아이들한테 아이스박스에다가 잘 냉동된 이 얼음을 넣고 거기에 수박을 담고 콜라를 담고 이래서 아무런 불만족 없이 피크닉을 가잖아요. 바로 온도를 조건이라고 하는 요 조건 관계가 더해진 상태로 이 문장을 이해하면 관리 활용의 문제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대로 고멸의 방법이다. 그래서 행복이 실현된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어쨌든 얼음, 물, 수증기라는 이 구조하고 심의 식이라는 이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의심을 해봤잖아요. 아니 부처님은 그 마음이 어차피 똑같은 거 한 가지라면 동일한 곳이라면 왜 그걸 세 가지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심의 눈을 들이대온 거잖아요. 최상용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러면 H2O의 비율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지 뭐. 그래서 H2O의 경우로 볼 때 그러하듯이 이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 과연 그야말로 100% 심과 의와 식은 하나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H2O를 말하면서 말하는 온도를 조건으로라고 하는 이 조건 관계가 함께 있는 것인데 압축된 경전 표현에 의해서 이 조건 관계가 생략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 무언지 몰라도 조건에 따라 식이라고도 아니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 요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이렇게 본다면 어때요? 심과 의와 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무언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포괄적 용어는 일단 불교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포괄적인 어떤 거, 몸과 상대되는 내 삶의 영역, 이 부분에서 몸통의 측면에서는 동질성을 갖지만 이것이 조건의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러한 조건 관계를 보지 못하고 100% 심과 의와 식은 하나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이 이러한 몸통과 조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만약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것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정리되는 거예요. 자, 심의식을 하나로 보았다라는 것은 얼음과 물과 수증기를 동일한 것이다. H2O인데 뭐 어차피 이래가지고 얼음을 상온에 보관하는 이런 관리 활용의 문제를 야기했듯이 이렇게 심의식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것도 관리와 활용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을 아직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조건에 따라 조건이라는 부분을 그 개념을 더해가지고 마음과 상대되는 나라는 개념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세 가지지만 이것이 삶의 과정에 관계되는 어떤 조건에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그 조건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이제 우리는 마음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이 측면에서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음 이해의 단초라는 주제로 쉼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 요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을 놓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H2O의 경우처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의 동질성을 가진 것이면서 조건에 따라 달라서 관리 활용의 측면에서 차이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렇게 심의식을 접근해야 할 것일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하나의 문장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같은 것이다. 조건에 따라서 동질성 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할 때 어떤 측면에서 선택해서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까? 자, 이걸 놓고 이제 저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몸에 대해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해 주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정의를 안 해줘. 왜 그럴까? 이거는 마음이 그대로 삶의 모든 것이어서 너무나 다단한 것이라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사부니까의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경전에서 나타나는 요 표현이 마음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그럴 때 이 단초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심과 의와 식은 완전히 같은 거다 라고 굳은 상태로 보지 않고 이거는
H2O의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조건에 따라서 이럴 때는 심이라 하고 이럴 때는 의라 하고 이럴 때는 식이라 하는구나 라고 몸과 상대되는 어떤 것으로의 동질성은 있지만 이런 삶의 과정에서의 차이가 수반되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 이해의 단초,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조건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동질성은 같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심이라고, 이런 조건에서는 의라고, 이런 조건에서는 식이라고 다른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때 비로소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의 활용의 측면에서 고멸을 실현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교재에서 그림을 이제 그렇게 그린 거예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 이러고 지금 말한 H2O의 비율을 그림으로 그려본 거죠. 그랬더니 이 H2O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관리 활용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그 조건의 중요함. 사실 그 조건의 중요함이라는 게 불교적으로는 연기고 무상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 문장을 확장해서 조건에 따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거. 요렇게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로 하자. 그렇게 놓고 이제부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불리는 조건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해본 거예요. 첫째는요, 일단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아잖아요. 무아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있는 거, 참된 거 없다. 그런 거 아니다. 이 얘기죠. 조건생, 조건면.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마음도 생겨난 것이겠죠. 그죠? 마음도 어떤 형태로든 생겨난 거라고. 그러면 심의식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들은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측면에서 어떤 조건에서 생겨나면 심이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생겨나면 의라 하고 어떤 조건에서 생겨날 때 식이라 할까? 이제 이 측면을 보는 것이 심의식에 대한 조건 관계의 첫 번째겠죠. 자,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좀 간단하게 보기로 합시다. 지울까요? 아니요. 아니 그냥 들어가 계셔. 심의식이라고 하는 하여간 그거야. 우리말로는 마음 이래 하지만 경전이 말해주지 않는 그거. 이 심의식이 시계만 마음 힘자가 없네요. 빨리 오로설해진 것을 번역 상태를 놓고 비교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빨리어로 보면 찌따와 만어와 민냐나는 하나의 공통점도 없는 다른 단어예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심의식 세 가지를 조건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분명해 보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생겨난다라는 측면을 보자는 거죠. 어쨌든 무와인 거니까. 사실 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붙다? 네? 누적된 것으로 붙다? 그것도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측면은 아니고 일단 생겨난다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또는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 진짜 하나 써놓고 이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평생 마음을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먹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럴 때에 나는 그게 참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만약에 부처님이 마음은 이런 것이다. 심이라고 하는 마음, 의라고 하는 마음,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기만 하면 내가 평생을 찾아가 보라지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것보다 더 사실 그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 부처님이 알려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 아는 것이 올바른 길이지 알려준 일을 그거 무시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그 답을 이제 부처님이 준다라는 측면에서 찾아보면 일단 심은 경전에서 명확한 답을 줘요. 오랜 세월 불교가 부처님이 찢다는 이렇게 형성된다, 생겨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를 거꾸로 해석하는 바람에 불교 안에서 마음에 대한 아주 커다란 오류가 생겨났지만 일단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죠. 심행은 상수다. 그래서 요거 상과 수에 의해서 상과 수의 과정에 의해서 심이 생긴다, 형성된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하여간 불교 안에서 오랜 세월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라고 이 하나의 교리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해 있죠.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은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답을 주고 있죠. 그래서 찢다 마음 심자로 번역된 이 마음은 상과 수의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상과 수의 과정에서 생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적 해석을 구체적 설명을 좀 빼고 간단히 말해보자면 안이비설심의 색성향 미촉범에 의한 1차 인식 과정이 있죠. 여기에 욕탐이 참여를 하죠. 이렇게 삼자 간의 인식 작용을 통해서 식을 새끼치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삼사화합 촉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촉에 의해서 수가 생겨나죠. 인식작용에서 첫 번째 결과물이 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결과물까지를 포함한 이후의 과정에서 두 번째 결과로 수가 생겨나요. 대상을 경험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경전은 이 생겨난 식이 또다시 인식작용을 한다라고 말하죠. 그거 2차 인식입니다. 뭐 인식이 두 번이니까. 이 2차 인식은 1차 인식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거지만 이렇게 새끼 젖어서 생겨난 식은 함께 생겨난 결과 2번 수를 락이냐 고냐 불고불락이냐 라고 수를 인식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식이수를 1대1의 관계로 인식하지를 못하고 1차 인식에도 내입처, 외입처, 욕탐이라고 하는 제3자가 간섭했듯이 식이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 과정에도 간섭하는 것이 있다. 이게 상이죠. 그리고 이 상은 중생들에게는 병들어 있다. 병든 상을 번뇌라고 한다라는 게 우리 법회의 이해죠. 그리고 이 상의 병들면 치유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어쨌든 중생의 삶에서는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번뇌의 상태로 2차 인식에 참여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것도 인식이니까 식이수를 인식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1차 인식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라는 결과, 수라는 결과를 만들듯이 2차 인식에서도 식이, 수를 인식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그 결과가 첫 번째로 무명이라는 게 나타나요. 왜 무명이냐 하면 상이 병든 상태로 간섭하기 때문에. 그럼 이때 무명이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뭐 다 아시지만 수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락, 고, 불고불락 이렇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락,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었다 라고 하면 그 즐거운 느낌이 지금 경험된 상태를 대상으로 2차 인식하는데 거기에 상이 병들었다라는 상태로 간섭을 해요. 근데 이 병이 첫째로 어떻게 병들어 있느냐 하면 무명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전도된 상황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락아정의 병듦이 작용을 하니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이 일어나냐 하면 원래는 느낌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존재니까 무상고 무아인 거잖아요. 그런데 무명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무상한 것인 조건에 따라서 지금 즐겁다라고 경험되었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이러한 즐거운 느낌, 즐거운 경험에 대해서 이 즐거움이 상한 거요? 지속되는 거요? 이런 왜곡된 삶이 생겨난다고요. 그렇게 상락아정에 의해서 상락아정이라고 왜곡되어진 지속된다라고 왜곡된 상태의 알미 생겨난 것을 무명이라고 불러요. 무명은 경전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성제라는 것은 삼법인과 연결해 보면 결국 삼법인을 모르는 거, 무상고 무아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 것이 무명으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2차 인식의 결과로 무상한 것을 상하다라고 왜곡되게 아는 상태, 그게 무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왜곡된 상태가 되면 어때요?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는데 아니 이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요, 상한 거요. 이렇게 알아버리면 이거 사실과 괴리됨 붙잡아야겠죠. 아니 행복한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그거 붙잡지 말라라고 하지 않거든요.
불교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상태로 열반이잖아요. 열반의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가는 열반의 상태가 락이다라고 부처님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행복하자라고 하는 이걸 부정하는 불교가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열반이라고 하는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완전한 행복이 지속되는 상황이 사실이라면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게 아직까지 중생들에게는 이게 항상한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게 아니고 무상한 거야. 조건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명이라고 하는 1차적인 왜곡된 알 위에서 보니까 붙잡는다고. 행복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왜곡된 상태에서 붙잡는다는 거죠. 좀 전에 고분이 말한 대로 사실에 괴리된 상태로 붙잡으니까 이거는 문제를 만든다고요. 이렇게 무명 위에서 잘못 판단해서 붙잡는 이런 거를 탐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이 경험되었다라고 할 때 괴로운 느낌조차도 지속되는 거요 라고 잘못 아니까 당연히 행복이 지속된다면 붙잡아야 하듯이 괴로움이 지속된다면 밀쳐내야 되죠. 그것을 진이라고 한다고. 왜 진이라고 하느냐? 무명이라는 왜곡 위에서 밀쳐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밀쳐내는 거죠. 이렇게 탐과 진이 정의되고요. 이때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한다라는 게 우리 법회의 이해예요. 그러면 탐진치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것이 설명이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뭔가요? 식은 기본적으로 내입처로 외입처를 인식한 결과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 개념적으로 보면 외입처가 무언지 아는 거라. 그래서 외입처의 알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색에 대한 알미 생긴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하나요? 안식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러한 인식 결과로 생겨나는 게 단순히 내가 본 게 무엇다라고 하는 알의 상태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님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교리일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요 안 이러면 이게 안식 더하기 안근이었잖아요. 여기도 이미 식이 있거든. 근데 이거 뭐였어요? 누적된 식이었죠. 그죠? 과거 삶을 통해서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근과 더불어 색을 그러니까 외입처를 인식하니까 거기서 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알갱이 상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알갱이 상태의 식이 새끼 쳐졌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새끼 쳐진 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쳐진 식이라는 것은 자체가 몸통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외입처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알미 아니고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약간 윤부부님 가장 중요한 표현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 이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경전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부처님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색에 대한 알미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안식이 생겼다. 그럴 때 이 안식은 무엇이냐? 분명히 식이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마음이라고. 그죠?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외입처가 무언지 안다라는 것을 몸통으로 하면서 단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정적인 상태의 어떤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몸통으로 하면서 스스로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살아서 벌쩍벌쩍 뛰는 동적인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개념 보는 거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 안에서 식이라는 것을 그냥 정적인 어떤 알미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식이라는 거 이렇게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야. 그리고는 식이 가지는 자기 활동성. 인식을 했거든요. 인식을 했더니 무명과 탐 또는 진이라고 하는 수에 대한 알미 생겼어. 그러면 요 무명, 탐, 진 요 부분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긴 거니까 알미야. 무엇에 대한 알미냐 하니 이제는 외입처가 아니라 두 번째 결과물인 수에 대한 알미 된 거라. 이게 수의 알미야. 이렇게 된 거죠. 자, 스님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1차 인식, 2차 인식 이런 구분 말고 그냥 그 인식의 결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1차 인식을 통해서는 외입처의 알미 생겼어요. 2차 인식의 결과로는 수의 알미 생겼어요. 근데 이런 1차, 2차 구분 말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의 결과는 무엇일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요. 인식하면 인식이라는 게 어차피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면 분별된 알미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알지자를 쓰는 알미라는 것이 있는데 요 인식작용이 우리 삶에서 두 군데에서 인식작용이 진행된다라는 특성 때문에 첫 번째 인식에서는 외입처의 알무로 그러니까 식이 생겨났고 두 번째 인식작용에서는 수의 알무로 탐 또는 진, 무명 이게 생겨났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 가운데 이 두 개를 포괄해가지고 인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포괄한다는 게 1차, 2차를 더한 거지 뭐. 1차 인식의 알에다가 결과물에다가 2차 인식의 결과물을 더한 거. 이게 인식의 결과인 알미라고요. 이거를 경에서는 냐나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이거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아야 될까?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몸통이 외입처의 알미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활동성을 거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통이 인식의 최종 결과로 나온 냐나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이거는 몸통이 좀 커졌어요. 원래 식의 몸통인 외입처의 암에다가 더하기 그렇죠. 수의 암. 알미라고 하는 결과물이 커졌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식이 자기 몸집을 부풀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라고 하는 것, 야나가 뭐예요? 식이 몸집을 부풀린 상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알미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정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몸집이 커졌다라는 것으로 지는 썼는데, 그러나 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몸집이 커졌다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적인 걸로 돼버리나요? 그러진 않다고요. 식은 2차 인식을 거쳐서 몸집을 부풀렸지만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마음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스님. 어쨌든 몸집은 부풀렸지만 마음의 상태로 어차피 마음으로 생겨난 거니까 그 마음의 삶의 과정에서 몸집이 부풀어지면
우리가 밥을 먹어가지고 살이 쪄도 나라는 존재가 살이 찌는 거지 내 마음은 빼놓고 몸뚱아리만 살이 찌는 시체가 돼버리나 이거 아니잖아. 그죠?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는 유지하면서 몸집이 부풀려진 거라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식은 외입처의 삶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것이 몸집을 부풀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냐나라고 하는 것을 몸집으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선언돼야 된다고요. 의. 스님 요 마음 뭐라고 할까요? 나 일부러 안 들은 척한 거야. 의가 아니고 이걸 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겁니까?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그러나 내 마음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생겨나느냐 이걸 지금 보자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경전은 심행은 상수라고 해서 상과 수의 과정에 의해서 심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 일단 요 심 얘기할 때는 식은 이미 생겨나 있는 거예요. 그죠? 식은 생겨나 있는 상태에서 상과 수의 과정을 거치는 게 2차 인식이죠.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그 부풀린 마음이 어쨌든 마음이다 라는 것 때문에 식이 몸통을 부풀린 상태의 마음 상태 요게 심이잖아. 그러니까 요 상태를 놓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상과 수라고 하는 이 과정이 진행될 때 심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바로 요 개념에 의해서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긴다. 경전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 상과 수다. 심행은 상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뭐 반복 말하지만 그간 불교 안에서 이거를 거꾸로 풀었다고. 심의 작용이 상수다. 그럼 심의 작용이 상과 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나요? 심에서부터 상과수가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상과수를 거쳐서 생겨나는 심 이런 그림은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마음은 이런 것이요. 부처님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나서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탐진치라고 하는 상태로 몸집을 부풀려진 상태 그 상태의 마음이 심이요. 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라고 명확히 알려줬거든.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방향을 거꾸로 잡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심이 무언지 모르게 되고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모르게 되잖아. 심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이놈을 놓고 무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100년을 두고 찾아보라지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런 상황이 찾아지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불교가 불교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자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2차 인제 상과 수의 과정의 결과로 식이 몸집을 부풀린 그것이 심이다. 심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심에 생겨나는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보았죠. 식이라고 하는 요거. 식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이미 말을 했죠. 윤내입처. 그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그 결과물로 생겨난 거죠. 아까 낮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치마니까의 38번 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해줘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라고 6가지 형태의 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식은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맞지마니까의 38번경이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식은 어떻게 생겨난다는 거야? 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결론이 쓴 거죠. 네이처가 웨이처를 그렇죠. 만드는 과정. 뭐 이거 줄여가지고 그냥 1차 행식 이럴까요? 아니다. 여기도 뭐 신행이랬으니까.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식이야. 어쨌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생겨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식은 아뜨만이 아닌 거예요. 이 얘기가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하나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식과 심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았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겨난 식하고 이렇게 생겨난 심을 같은 거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렇지? 이게 어쨌든 식이 몸집을 부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어,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식과 심이 하나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칠식, 말라식과 마리아식은 없네요? 경전에 없는 얘기야. 부처님은 그래, 바로 그 얘기지. 부처님은 식은 오직 6개의 식만이 있어. 거기에 말라식을 의라고 하죠. 아레야식을 심이라고 하죠. 심과 의라고 하는 용어는 나타나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의는 말라식이 아니요. 부처님이 말하는 심은 아레야식이 아니요. 유식이 말하는 80의로의 심의식의 배대,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야.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어. 뭐 유식하는 분들이 서운하다 해도 분명히 그거는 우리 공부 기준에 의하면 부처님 말씀은 아니야. 그래서 심과 식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라는 부분은 이 과정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의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경전에서 답을 찾기 어려워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어떤 결론을 찾아가는 데는 글쎄 이게 말이 맞는지 몰라. 연역적인 방법, 비납적인 방법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경전이 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유추해내야죠. 이제부터는 경전을 그야말로 경전을 꿰어서 결론을 만드는 이 작업이 필요한데 그 경전을 꿰어서 만들어낸 결론에 의하면 이건 저의 결론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심이거나 식 이 두 가지 각각이 몸과 함께한 상태. 몸과 함께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했을 때 의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말한다. 정의를 하면 이 정의를 깨뜨리는 경전 용례가 없다. 경전 용례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올바르게 의에 대해서 결론낸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지 만호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가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아닌 독자적인 어떤 상태로
경전에 용례가 있다라고 나한테 보여주면 그때는 다시 의논해야 될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여기 네이처 안이비설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는 뭐예요? 그 의가 저 의 같은데. 이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심과 식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을 볼 수 있냐 하면 결국 이제 경전의 용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 거니까 심이 몸과 함께한 상태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처, 웨이처를 조건으로 생겨났죠. 그리고는 식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인식하는 거였죠. 그래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됐거든요. 그러면 식으로부터 몸집을 부풀린 심이라는 이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분명히 식은 인식작용을 했어요. 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전은 이런 말을 해줘요. 몸과 말과 만으로 신구의로 악업을 짓습니다. 이러한 악업을 짓는 것은 어떤 원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답변을 해줘요. 한 가지는 탐, 진, 치. 세 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열이 작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잘못 지향된 심.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탐진치 2차 인식에서 술을 만드는 이때 2차 인식의 조건과 결과를 함께하면 탐진치가 되죠. 이쪽 2차 인식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있는, 즉 상이 병들어 있는 이런 중생의 삶, 유위라고 불리는 유위적인 삶, 이게 이제 탐진치가 함께하는 거죠. 비열이 작이라는 건 뭔가요? 1차 인식 여기서 삶의 과정을 싣고 와서 욕탐으로 작용할 때 이것들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욕탐 때문에 왜곡된 네이처가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외입처를 주목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작의는 작의인데 올바르게 작의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비열이 작의 이러죠. 비열의가 뭐예요? 열의? 아, 비열이 자기. 네, 이렇게 쓰죠. 이렇게 탐진치라고 하는 2차 인식의 조건과 결과, 그리고 비열이 작의라고 하는 1차 인식의 진행 과정, 요것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 더. 결정적으로 하나 더가 뭐냐 하면 이 찢다가 잘못 지향했다. 잘못 지향된 심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 몸과 말과 만으로 신구의로 악업을 짓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니까 뭐 탐진치와 비열이 작용은 뭐 삶의 과정이 있는 거라고 치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는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삶을 잘못 지향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렇게 생겨나서 인식이라는 작용성을 갖죠. 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잘못 지었네. 그런데 이제 그 잘못 지향된 마음 때문에 몸과 말과 만으로 신구의로 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영역을 행위의 영역에 두는 거라고.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생겨나는 건 알았는데 활동성은 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 식은 인식하는 활동성을 가져요. 그런데 심은 행위하는 활동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 마음을 내어라 이런 거. 그럴 때에 의라고 하는 거, 몸과 함께하는 심, 요것도 의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몸과 함께하는 심의 상태로 말해지는 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떤 자리, 어떤 용례를 보일까? 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신구의라고 말하는 의업이 나오잖아. 의업이 뭐예요? 분명히 찢다가 행위하는 활동성을 가지는 거잖아. 근데 이거 심업이라고 안 하잖아. 왜냐하면 이 심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달리 말하면 뭐 뇌와 만났다 이렇게 말할까? 그러니까 신업, 구업에 비해서 의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적인 생각하는 일이잖아. 그죠? 사유잖아. 그러니까 내적인 행위이긴 한데 그래도 뭐 뇌하고 만났든 어쨌든 이런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심과 몸이 함께한 이러한 상태에서 심업이라고 쓰지 않고 의업이라고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위의 측면에서 의라는 것은 심이 몸과 함께한 것이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가 하면 식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건데, 인식하는 식, 이 마음식이 몸과 함께 했다라는 건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바로 이거지 뭐. 안이비설신의, 이게 뭐예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안근이 더해진 거야. 그래서 안처 이래 되죠. 요 안이비설신의 요거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여기에다가 안근 내지 신근 그리고 의근, 요것을 합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원래는 이제 안처 내지 의처죠. 근데 요 처를 생략하고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까 우리 공부했죠. 그리고 이 상태로 색, 성향, 미, 촉, 법이라는 대상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자, 요럴 때 놓고 보면 의라고 하는 게 여기 나타나죠. 그러면 요 의라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한, 이런데 사실은 의근이라고 하는 거는, 의근은 몸이 아니에요. 그죠? 안근부터 신근까지는 몸이지만 의근은 몸이 아니거든. 그런데 의가 의식 더하기 의근 이래 되면은 몸과 함께 한다라는 이 용례에서 예외가 생기잖아.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의는 의식과 의근이 더해진 거는 의처야. 그런데 식과 근과 처 중에 어떤 것이 대표성을 가질까라고 할 때 감각 주관은 식만도 근만도 아닌 처가, 그러니까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 대표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처를 생략을 해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의처인데 생략 때문에 의라고 불린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 대표적으로 어떤 경이 있냐면 운나바 바라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안근 내지 신근, 이 5가지 감각 기능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물을 때 부처님은 만호, 의를 의지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의라는 건 뭘까요? 이게 각각으로 보면 안근은 안식을 의지해서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부처님은 이 5가지 전체 중 몸이라고 하는 이 감각 기능, 이것이
싸잡아가지고 만호를 의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봐야 돼? 의근이 의다. 아니지. 이 전체를 봐야지. 이 전체를 의라고 본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원래는 이 안식 내지 의식까지 이 6가지 식은 이 6가지 식은 과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어 있는 식이잖아. 그런데 이 식이 원래는 인식하는 마음이라고. 근데 이 인식하는 식이 누적되어진 상태에서 우리 삶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참여해요? 안식, 그러니까 대상을 인식한다라는 측면에서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식으로 펼쳐지잖아. 펼쳐진 상태에서 근과 함께해서 각각의 처가 되는데, 그러나 이거를 싸잡아가지고 지금 운나바 바라본경이 말하는 안근 내지 신근 몸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싸잡아가지고 몸의 의지처가 된 거죠. 그럴 때에 운나바 바라본경은 근이 식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형태상으로는 안식 내지 의식이고 뭐 의식이 의근에 역할하니까 포함한 거지. 이거를 개념적으로 보면 그는 식을 의지한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의를 의지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그럼 이때 의라는 건 뭐예요? 의근을 포함한 이런 식이 왜 식이라고 불리지 않고 의라고 불릴까? 이 이유는 단순한 거야. 인식하는 마음은 식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과 함께하고 있거든. 몸과 함께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의라고 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운나바 바라본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답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이때는 분명히 그 차이는 알아야 돼요. 요 의식과 의근을 더해서 말하는 의는 이거는 원래 의처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식 이 개념을 의라고 하는 걸로 이게 그대로 육내입처의 상황에서 그죠? 1차 인식하는 육내입처에선 누가 인식을 해요? 의라고 하는 마음 상태로 몸과 함께 인식하는 거잖아. 그죠? 그 개념이 설명되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요거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아는 역할을 담당하는 식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 요것도 의입니다. 행위하는 마음인 심이 몸과 함께 했을 때 그것도 의입니다. 그리고 생겨나긴 어떻게 생겨나나요? 삶의 과정에서 이런 내적인 삶의 영역이 요 다음에 이제 위닦아, 의도, 기대, 지향 이걸 거쳐서 사유로 연결되잖아. 이런 몸과 함께하지 않은 내면의 마음 상태가 삶이 전개되면서 몸과 만나면 심이 몸과 만나면 의라고 한다, 의업이다 라고 의는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 존재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것보다는 몸과 함께 하는 상황이어서 의가 생겨난 거야. 그리고 그것이 누적된 상태로 인식작용에서 그러니까 인식작용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대로 몸과 함께한 식이 인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라고 불러. 그렇게 생겨나는 거야. 요 개념이 설명되죠. 자,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이름을 가지는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인식작용을 통해서 새끼쳐진 외입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을, 그래서 아까 시간에 우리
그 경전은 씨앗에 비유한다 그랬죠. 이 식을 씨앗이라고 비유했거든. 그렇게 요렇게 생겨나서 씨앗 역할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듯이 자기를 부풀려 가지고 누적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심도, 의도, 식도 어쨌든 다 식이라고 하는 이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이 마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과 의와 식을 전혀 다르다라고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통이 부풀려진 것에 불과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차피 그러니까 이건 같은 거요 라고 말하자면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죠? 원래 상태하고 부풀려진 상태를 같다 할 수는 없다고. 이걸 전적으로 다르다 할 수도 없지만 이걸 같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몸과 만나서 자기 존재 상태를 다르게 나타내주고 있는 이것도 다르다라고 100% 다른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존재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식은 이러한 생겨남의 측면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측면에서 그죠? 생김과 이제 여기서 뭐 저절로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까지 설명이 됐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심의식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돼?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나느냐라는 조건, 생겨나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라는 조건, 우리 삶에서 설명되는 이런 조건의 차이 때문에 심의식은 하나의 식이 전개된 몸집을 부풀린 상황이라고 동질성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각각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H2O식으로 보자면 온도에 따라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부르듯이 이러한 마음은 뭐 하여간 통합적인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은 이렇게 동질성 위에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해가지고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조건 관계를 심의식 각각에 대해서 첫째로 형성되는 측면,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측면이 심은 상과 수에 의해서 형성되고 식은 내입처 외입처의 인식작용에서 생겨나고 의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몸과 만날 때 생겨나는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생겨나는 측면은 관리 활용의 측면과 비교해 보면 요렇게 생겨나는 거니까 그 과정을 요렇게 관리해 줘야겠구나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봤지만 심은 행위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은 인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의는 어때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뭔가 함께하면이니까 의는 행위도 하고 인식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죠.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요. 조금 이따가 질문 받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되는 게 스님 아까 우리가 그 삶이 누적된 영역과 지금 삶의 영역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마음에 대해서도 심의식에 대해서도 누적된 삶의 영역과 지금 삶의 영역이라는 이 구분하에서 심의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때에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아까 우리가 보았죠. 심이 잘못 지향된 심 이래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문다 그랬죠. 식이 머문다.
왜 식이 머문다라고 하냐면 어쨌든 출발기, 씨앗의 기능을 하는 게 식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열매로 맺힌 상태를 그대로 식이 머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심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누적된 식에 의해서 새끼 쳐진 식. 요거는 이제 지금 삶이죠. 지금 삶이 몸집을 부풀려서 생겨난 거니까 요것도 지금 삶의 이야기야. 그리고 이 지금 삶의 이야기가 행위를 하고 나서 머문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심이 아니고 식이 머물러.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요 존재 상태는 누적된 삶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어찌 보면 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걸 거예요. 지금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중심은 심이다. 이렇게 심은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본 거예요. 존재 상태에서 심은 오직 현재 지금 삶에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라는 것은 어때요? 식은 새끼 쳐졌을 때는 요건 지금 삶이죠. 그런데 내입처에 들어있는 요 식, 요거는 누적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쭉 와서 식이 머물렀다라고 할 때는 어때요? 하나의 알갱이로, 그러니까 씨앗이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하나의 알갱이로 지금 삶의 결과로 머문 거죠. 근데 이 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머문 다음에 누적된 식에 가서 쌓이잖아. 그래서 식이 머문 다음에 증대하죠. 그러니까 그 식이 머물고 증대하는 쪽부터는 어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붓다가 되고 그게 다시 내입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은 누적된 삶이죠. 그래서 식은 어떤 존재 상태를 보이느냐 하면 지금 삶이기도 하고 누적된 삶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의라는 것은 어떤가요? 의는 의업이다라고 하는 요 상태는 어때요? 의업은 이 지금 삶을 말하는 심이 그대로 몸과 함께한 상태에서 지금을 사는 것이 행위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지고 식을 머물게 하는 여기까지는 어쨌든 지금 삶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에 속하는 의업, 이 의업은 요 상태에서는 뭐예요? 지금 삶이죠. 그런데 이 의가 이쪽에 와가지고 몸이, 그러니까 근이 만호를 의지합니다라는 이 자리에 오면 어때요? 여기는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한 거죠. 여기에서는 의가 누적된 거라고. 요렇게 이해를 해보면 심의 식은 존재 상태로 보면 심은 오직 현재만을 살고 식은 현재와 누적된 삶을 살고 의는 역시 현재와 누적을 살아요. 요렇게 세 가지를 이제 심의식이 어떤 공통점 위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일까라는 그 조건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스님이 이만하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라는 하나의 말씀이 마음에 대해서 이만큼 이해를 시켜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마음 이해의 단초, 심의식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뭐니 해도 여기에는 H2O의 비유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 이해의 단초는 뭐 이어지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우리 너무 무리했죠. 마음 이해의 단초에서는 가장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주제가 요 심의식 이야기니까 오늘 수업은 요 주제까지만 하고 법원님 마지막으로 아까 뭐 질문 우리 스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이제 명색과 식이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몸이 함께하는 상태는 식이 아니라 의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의와 명색이라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그거는 이제 경우가 다른 거죠. 그거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상황,
이 상황, 독립된 식의 개념이 독립된 것으로의 명색이라는 개념하고 함께해서 나를 구성한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글쎄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은 아마도 그런 거겠지. 몸과 함께 한다면 의라고 불러야 되는데 식이라고 부르니 이런 몸과 함께하는 상태를 의라고 말한다는 것이 정의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좀 달리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식과 명색이라고 말할 때는 독립된 것으로의 식. 왜냐하면 식과 명색이 서로 구분되어 있잖아. 구분되어진 상태에서 두 개가 독립된 두 개가 하나가 된 개념으로 이제 붙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에 붙다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어. 아니지. 식과 명색이 구분된 상태에서 함께하는 거니까 식은 명색과 독립된 거야.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몸통이 되어 있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몸통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 식이 명색하고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용 경우가 다른 거죠. 아까 경전의 비유에 의하면 안근에서 신근까지 5가지 그는 의를 의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몸은 의를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의와 명색이라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독립된 곳으로의 마음 상태하고 마음 아닌 곳으로의 명색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 이 전혀 독립된 두 가지를 가지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또 다른 개념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 결합,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그 이전에 이미 몸과 함께하는 것으로의 식을 말한다라면 의와 명색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하고 명색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겹쳐 있으니까. 그렇지. 명색이라고 하는데 이미 몸이 있는데 식 더하기 몸 이래가지고 의라고 했다면 명색이라는 데서는 색을 빼고 의와 명 이런 식으로 한다면 타당한 말이 되겠지. 그러나 명색을 살려둔 상태에서 의라고 한다면 몸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건 곤란하지. 의와 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이건 시간이 부족해서 정리를 다 못했는데 그래도 참 우리 윤법부님이 참 핵심을 많이 꼬집어. 그래서 윤법부님한테 제가 답변을 잘해야 돼. 윤회진실 교재의 166쪽에 보면 바로 이제 삶의 메커니즘 1차 인식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보통 우리가 그리는 네이처, 웨이처가 있고 그 옆에 2번으로 이 1차 인식의 과정을 말하는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 몸과 밖의 명색의 쌍 이렇게 그러니까 요 1차 인식의 자리를 몸과 밖의 명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몸이라는 거하고 밖에 있는 명색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명식? 명색. 아니 색이지 색성향 기촉이니까. 이제 그렇게 1차 인식의 자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례로는 식과 함께하는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사만학계라고 해서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 1차 인식의 자리를 표현할 때는 만호와 함께하는 이 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긋남이 없는 것 같아. 뭐 그건 요 그림 참고하면 뭐 궁금하신 부분은 답이 될 것 같아요.